어제도 없었어요. 오늘도 안 들어왔어요. 혹시 다른 쪽으로 들어.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1012. 도어락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계적인 신호음이 정적을 깼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와야 할 명숙의 목소리는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들 듯 쏟아져 나온 것은 서늘한 공기와 지독한 공허였다. 불과 3시간 전까지 명숙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던 거실이다. 식탁 위에는 명숙이 내어준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찻잔 바닥에 눌어붙은 찻잎 찌꺼기가 흉측한 벌레처럼 보였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옷장은 입을 벌린 채 텅 빈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명숙이 아끼던 실크 스카프 하나 남지 않았다. 화장대 위는 급하게 짐을 싼 흔적으로 엉망이었다. 엎어진 향수병에서 흘러나온 농밀한 장미향이 코끝을 찔렀다. 역겨웠다. 침대 밑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는 강제로 뜯겨나간 듯 문이 비틀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아파트를 팔아넘긴 대금과 남편의 사망, 보험금, 그리고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내 노후 자금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5억 8천만 원. 숫자로만 존재하던 내 전 재산이 명숙의 자취와 함께 증발했다. 위장이 뒤틀리는 감각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다. 명숙은 30년 직이었다. 내 아이의 돌잔치에 가장 먼저 달려와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이었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내 대신 곡을 해주던 목소리였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가 죽었을 때 함께 울었고 서로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서글퍼하며 늙어왔다. 명숙은 늘 말했다. 자기야, 우린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자기 노후는 책임질게. 그 달콤한 맹세의 대가가 이토록 쓰라린 배신일 줄은 몰랐다. 정신없이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명숙의 번호를 눌렀다.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고막을 찔렀다. 단톡방도 SNS 계정도 모두 사라졌다. 명숙은 나라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서 오려낸 듯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지만 내 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 1204호 사모님, 이사 가셨나요? 사모님, 그 집 어제 새벽에 이미 짐 다 뺐어요. 야반도주하듯 조용히 나가시던데 몰랐어요? 관리인의 무심한 목소리가 심장에 박혔다. 어제 새벽. 명숙은 나와 저녁을 먹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내일 또 보자고 웃었다. 그 웃음 뒤로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고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며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 나는 명숙의 집 바닥에 누워 소리 없이 오열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았다. 이 집조차 월세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내게 보여준 모든 부유함이 내 돈으로 만든 가짜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경찰서 민원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조사관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사기 입증이 어렵다는 말, 이미 해외로 출국했으면 잡기 힘들다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아니 형사님, 30년 친구예요. 가족보다 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세요. 조사관의 충고는 모욕적이었다. 나는 단단히 먹을 마음조차 남지 않은 껍데기였다. 경찰서를 나와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명숙에게 건네준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내 젊은 날의 노동이었고 남편이 목숨값으로 남긴 유산이었으며 내 남은 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지팡이였다. 명숙은 내 지팡이를 빼앗아 나를 진흙탕 속에 밀어넣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은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명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서서히 죽어갔다. 명숙이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거라며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나는 인정해야 했다. 명숙은 나를 버렸고 내 인생을 도둑질했다. 냉장고에는 명숙이 작년 이맘때 담가준 장아찌가 남아 있었다. 나는 통을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검게 절여진 채소들이 시궁창으로 빨려 들어갔다. 30년 우정의 농도가 딱 이 정도였다. 짜고 검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흐느꼈다. 눈물은 말라붙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슬픔이 증오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1년 동안 죽어있던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명숙과 함께 알던 건너편 동네 지인이었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경기도 근교의 한 골프장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 이름도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바뀌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돈으로 치장한 명숙이었다. 사진 속 명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찾았다, 명숙아. 나는 나직하게 으쪼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박동이었다. 명숙은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있겠지만 틀렸다. 나는 죽지 않았다.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1년 동안 내 영혼을 연마했을 뿐이다. 나는 벽면을 가득 채웠던 명숙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사진 속 우리는 참으로 다정해 보였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명숙의 탐욕을 보지 못한 내 눈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사진들을 가차없이 가위로 난도질했다. 잘려나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것이 명숙과 내가 맺어야 할 마지막 인연의 형태였다. 가방을 챙겼다. 안에는 명숙의 사기 행각이 담긴 서류 사본들과 1년 동안 모아온 그녀의 행적들, 그리고 그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내 안에는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차가운 사리가 가득했으니까. 내 돈으로 산 내 가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찢겨나가는지 기대해. 30년 우정의 마지막은 내가 직접 집행해 줄게. 나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이 단단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내 돈 5억 8천만 원, 그리고 내 3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을 이자로 쳐서 돌려받을 시간이다. 명숙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평온함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도려낼 것이다. 차를 몰아 사진 속 골프장이 있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엔진 소리가 적막한 밤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밤새 운전하여 도착한 전원주택 단지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높게 솟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명숙은 이 견고한 장벽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차 안에서 명숙의 집을 지켜봤다. 불이 켜진 2층 창가에 비친 실루엣. 익숙한 그 몸짓이 내 눈을 찔렀다. 손가락을 까닥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여유로운 자세. 나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가죽이 비명을 질렀다. 내일부터 내가 딛고 선 그 바닥이 어떻게 꺼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내 입술 사이로 서늘한 선전포고가 흘러나왔다. 나는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명숙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 유지 투자 사업의 명단. 그들의 연락처.
그리고 명숙이 그들에게 보여준 가짜 재력의 근거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명숙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파멸할 것이다. 탐욕이 탐욕을 집어삼키는 그 현장에 내가 기꺼이 불을 지필 준비가 끝났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만 명숙의 인생에는 이제 그 어떤 빛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전원주택 단지의 아침은 비현실적으로 평온했다. 단지를 감싼 높은 옹벽 위로 보안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눈을 굴리고 있었다. 조경 인부들의 전기 가위 소리와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건조한 금속음 뿐이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쓰고 단지 초입의 카페 2층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명숙의 집 현관을 정면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감시 초소였다. 오전 10시.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30년 동안 보아온 그 촌스러운 파마머리는 없었다. 정교하게 세팅된 짧은 보브컷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여자. 명숙은 이제 명숙이 아니라 최민주라는 이름의 신분으로 세탁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외제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사내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는 그 오만한 고갯짓.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산 저 차가 그녀를 지역 사교계의 여왕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명숙이 향한 곳은 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였다. 지역 유지부인들이 모여 자선 파티를 기획하거나 고가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아지트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농밀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대리석 기운이 피부에 닿았다.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신문을 펼쳤다. 명숙은 이미 한 무리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높고 인위적으로 우아했다. 어머, 박 사모님.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그 청평부지 말이에요. 벌써 수익률 20% 찍었다면서요? 명숙의 웃음소리가 센터 안을 날카롭게 메웠다. 저 여자들은 명숙의 웃음 끝에 매달린 탐욕의 갈고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들에게 명숙은 안목 높은 사업가이자 고귀한 기부 천사였다. 내가 헌납한 5억 8천만 원이 그녀의 가짜 성벽을 지탱하는 주춧돌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가방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명숙이 현재 추진 중인 청평 리조트 개발 사업 기획서.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앞세워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다. 나는 명숙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여자에게 주목했다. 이 단지의 실세로 통하는 부녀회장이자 중소기업 사장 부인 박사모였다. 명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길을 잃은 외지인인 척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갤러리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최민주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최민주라는 이름을 듣자 박사모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경계심을 풀고 나를 자리에 앉혔다. 어머, 민주 씨 아는 분이세요? 지금 잠깐 화장실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같이 기다리시죠. 덫은 예상보다 쉽게 깔렸다. 박사모는 명숙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사업적 감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번 리조트 사업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다가 아주 미세한 독을 섞기 시작했다. 최 대표님이 워낙 철저하시죠. 예전 강남 프로젝트 때도 투자자 보호를 제일 우선하셨거든요. 다만 그때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박사모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하게 들렸다. 동업자가 잠적했다고요? 민주 씨는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 강남에서 크게 사업하셨다고만 했지. 나는 당황한 척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아, 제가 실례했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최 대표님도 잊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 문제 없겠죠. 그분 안목이야 제가 보증하니까요. 불안은 아주 작은 의구심의 틈새에서 시작된다. 나는 박사모의 눈동자에 서린 의심의 그림자를 확인했다. 이제 명숙이 아무리 화려한 장미를 내밀어도 박사모는 그 아래 숨겨진 가시를 찾으려 들 것이다. 그때 명숙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30년의 세월은 화장과 이름으로도 속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머, 누구시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명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나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닮은 분으로 착각했네요. 최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박 사모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나는 그대로 센터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명숙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죽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가짜 인생의 심장부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식할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복수는 단번에 끝내는 칼질이 아니다. 사냥감을 서서히 옥죄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잔혹한 과정이다.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사모였다. 아까 몰래 건네준 내 명함이 제 역할을 한 모양이다. 아까 하신 말씀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조용히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그 동업자 이야기요. 나는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명수가, 내가 가장 아끼는 그 VIP 투자자가 너에게 등을 돌리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훔쳐간 내 5억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나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원주택 단지의 평화가 비릿하게 느껴졌다. 저 견고한 성벽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명숙은 오늘 밤 잠들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버린 친구가 어떤 지옥에서 돌아왔는지 상상조차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구화의 진짜 연극은 이제 막막을 올렸을 뿐이다. 발바닥에 닿는 페달의 진동이 내 복수의 박동과 일치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명숙의 탐욕을 이용해 그녀를 스스로 빚더미에 앉히는 것이다. 박사모와 마주 앉은 곳은 단지 뒤편의 한적한 전통 찻집이었다. 사방이 나무로 막혀 있어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 박사모는 초조한 듯 찻잔 손잡이를 연신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의구심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파란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명숙이 추진한다던 청평 리조트 부지의 실제 지적도와 인근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최 대표가 박 사모님께 제안한 그 땅 말이에요.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맹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작년에 경매로 한 차례 넘어갔던 기록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박사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명숙은 박사모에게 이 땅이 곧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수십억 대의 투자를 종용하고 있었다. 나는 박사모가 명숙에게 건넸을 계약금의 액수를 대략 짐작하며 말을 이었다. 최 대표는 지금 자금이 급합니다. 강남 프로젝트에서 잃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사모님 같은 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모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아시죠? 박 사모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기회라니요?
내 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나는 입술 끝을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감정을 뺀 건조한 미소였다. 나는 준비해온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명숙이 추진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 경로와 그녀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비밀 계좌 리스트였다. 최 대표가 지금껏 모은 자산을 한 번에 불리려고 준비 중인 진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국책 사업과 연계된 신도시 상가 부지 선점이죠. 명숙. 아니, 최 대표는 지금 사모님 돈을 그곳에 몰래 태우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길목을 차단하고 최 대표가 가진 모든 것을 역으로 흡수하면 어떨까요? 박 사모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인간의 욕망은 공포보다 강하다. 명숙에게 사기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명숙이 가진 더 큰 파일을 뺏을 수 있다는 탐욕에 금세 덮여버렸다. 나는 박 사모에게 명숙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미끼를 던지라고 지시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테니 최 대표 본인의 개인 자산도 담보로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명숙은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큰 판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내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찻집을 나와 명숙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지켜봤다. 명숙은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마도 박 사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0년 동안 내가 봐온 명숙은 눈앞의 거대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베팅하는 도박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악함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을 터였다. 나는 차 안에서 명숙의 실루엣을 응시하며 차가운 냉소를 흘렸다. 명숙아, 내가 30년 동안 나를 속이며 배운 그 기술로 이제 내 발등을 찍을 시간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화려한 숫자들이 내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거야. 나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채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의 질감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박혔다. 다음 날, 명숙은 박 사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단지 내 보안 요원 한 명을 포섭해 거실 상황을 도청하기 시작했다. 수신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고조되어 있었다. 사모님, 제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려요. 제 전원주택과 강남 상가 지분까지 전부 공증해 드릴게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세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티켓을 끊고 있었다. 박 사모는 내 지시대로 명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모든 자산의 명의 변경 서류를 즉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이어 펜을 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구르는 펜촉의 마찰음이 마치 명숙의 수위를 짚는 가위질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수신기를 끄고 창밖을 봤다. 맑게 갠 하늘 아래로 명숙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화초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딛고 선 땅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명숙은 이제 자신이 박 사모의 거액을 곧 손에 넣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돈으로 해외로 도주해 다시 한번 가짜 인생을 설계할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서명한 그 서류들은 박 사모가 아닌 내가 미리 설립해둔 채권 관리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30년 우정의 가격으로 명숙이 내민 것은 그녀의 전 재산과 신분, 그리고 남은 인생 전부였다. 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명숙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바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촌스러운 단발머리를 하고 웃고 있는 우리들. 나는 그 사진을 라이터로 태웠다. 불길이 명숙의 얼굴부터 검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과거의 파편들을 보며 나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재와 함께 날려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명숙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1년 만에 보는 그녀의 연락이었다. 자기야, 나야.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일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그 찻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아주 많아. 명숙은 내가 나타난 것이 박사모와의 거래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나를 회유하려는 모양이었다. 뻔뻔한 친근함에 헛웃음이 났다. 나는 답장 대신 그녀에게 내일 만날 장소를 짧게 전송했다. 명수가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그때 넌 내 도시락 반찬을 탐내며 다가왔었지. 이제 내가 탐냈던 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갚게 해줄게. 내일 그 찻집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장소가 될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차가운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네의 낡은 찻집이었다. 재개발 바람을 비껴간 이곳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소파 가죽향이 뒤섞여 있었다. 명숙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감은 목덜미가 미세하게 떨렸다. 화려한 외제차와 전원주택을 배경으로 거드름을 피우던 최민주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짓는 그 가식적인 미소.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자기야,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명숙은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차갑게 손을 거두고 맞은편에 앉았다. 식은 찻잔에서 올라오는 떫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년이다. 저 손으로 내 아이를 안았고 내 눈물을 닦아줬다. 하지만 이제 저 손은 내 목을 조르던 올가미일 뿐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명숙을 응시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명숙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요동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거 내가 우선 준비한 거야. 5천만 원이야. 사업이 좀 꼬여서 바로 다는 못 줘도 매달 이만큼씩은 꼭 갚을게. 그러니까 박 사모님 앞에서 어제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줘. 알았지? 돈 봉투를 내려다봤다. 내 아파트를 팔아치운 5억 8천만 원에 비하면 푼돈도 안 되는 액수였다. 명숙은 이 돈으로 내 입을 막고 박 사모에게서 뜯어낼 수십억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일 터였다. 나는 봉투를 챙기지 않고 그대로 밀어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명수가, 넌 여전히 사람을 가격표로만 보는구나. 30년 우정의 위로금이 고작 5천만 원이야? 내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명숙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다. 본색이 드러나는 찰나였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팔짱을 꼈다. 우아한 척하던 최민주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너 많이 변했다. 그래, 내가 좀 가져다 썼어. 근데 그게 뭐 대수야? 어차피 너 혼자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였잖아. 내가 잘 굴려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적반하장. 명숙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말들은 칼이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30년의 세월이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가방에서 박사모와 작성했던 공증 서류 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명숙의 눈이 서류 제목에 고정되었다. 자산 포괄 승계 및 채권 양도 계약서. 이게 뭐야? 박사모랑 하기로 한 리조트 투자 서류 아니야? 아니, 내가 어제 박사모인 줄 알고 서명했던 그 사내 이사가 바로 나야. 박사모는 이미 내 리조트 부지가 맹지라는 걸 알고 투자 철회했어. 내가 어제 지장을 찍은 건 박사모와의 계약서가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내 채권 관리 회사로 넘기겠다는 양도서야. 명숙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종이를 찢을 듯 떨렸다. 전원주택, 외제차, 그리고 그녀가 가로챈 내 현금으로 만든 차명 계좌들까지. 모든 자산의 수취인은 박사모가 아닌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었다. 명숙은 자신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내민 탐욕의 미끼를 덥석 문 셈이었다. 이거 무효야. 사기라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내가 내 돈 5억 8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증거, 그리고 이름까지 세탁해서 사기를 치고 다닌 기록들. 경찰이 누구 말을 먼저 들어줄 것 같아? 넌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야 해. 이미 경매 절차 밟기 시작했거든.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갑게 식은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지독하게 썼다. 자기야, 왜 그래? 우리 30년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 갚을게. 명숙은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찻집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메말라 있었고 오직 자신의 자산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한 신음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차없이 떼어냈다. 비단 옷감을 걸친 그녀의 손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30년 친구. 그 말은 내가 야반도주하던 날 밤에 죽었어. 넌 이제 최민주도 명숙이도 아니야. 그냥 내 돈을 훔친 절도범일 뿐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떨어진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발로 밟고 지나갔다.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서류 조각들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다. 그 비명소리가 찻집 천장을 때리고 내 귓가를 스쳤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1년 동안 내 속을 썩이던 종양이 도려내진 기분이었다. 찻집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명숙의 호화로운 전원주택에는 오늘 오후면 압류 집행관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백, 보석, 가구 하나하나에 빨간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녀가 내게서 뺏어간 그 모든 가짜 영광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과정을 나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차에 올랐다. 명숙의 집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을 켰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그녀가 딛고 선 그 얇은 얼음판을 완전히 깨뜨릴 시간이다. 명숙은 이제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그녀가 내게 줬던 그 지독한 불면증의 고통을 이제는 그녀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다.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낡은 찻집을 바라봤다. 우리의 30년 우정이 묻힌 그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명숙의 가짜 인생이 무너지는 그 현장으로 나는 거침없이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는 경쾌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배달원이 아니었다. 법원 집행관들과 건장한 사내들이 명숙의 전원주택 현관을 가득 메웠다. 나는 담장 너머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명숙은 샤워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가 얼어붙었다. 집행관이 내미는 압류 서류를 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명숙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그리고 거실 한복판을 차지한 대형 TV에 차례로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선명한 붉은색 종이들이 명숙의 가짜 인생 위로 낙인처럼 찍혔다. 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사내들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나.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최민주 씨, 아니 명숙 씨. 이 집의 소유권은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개인 소지품 챙겨서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의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잔디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며 정적을 깨웠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마스카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너,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 30년이야. 30년. 응,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산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끝까지 보고 싶어서. 나는 거실로 들어가 명숙이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을 발로 툭 건드렸다. 그 위에도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명숙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기어왔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녀의 손길에서 지독한 비굴함이 느껴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 돈 어떻게든 갚을게. 사채까지 끌어다 쓴단 말이야. 지금 나가면 난 정말 죽어. 사채. 명숙은 박 사모아의 가짜 투자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급전을 끌어쓴 모양이었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늪에 빠진 셈이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내렸다.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법원 집행관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었다. 최 사장, 전화 왜 안 받아? 돈 세탁 다 끝났다며.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명숙은 내 뒤로 숨으려 허우적거렸다.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이제 그녀를 보호해줄 장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은 그녀의 재산을 뺏었고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목숨을 조여올 것이다. 명숙아, 넌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내 남은 생을 도둑질한 거지. 그 대가는 내가 직접 치러야지.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명숙의 처절한 비명과 사내들의 거친 욕설이 엉켰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으로 명숙의 화려했던 집이 점점 멀어졌다. 그 집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보다 더 끔찍한 장소가 될 것이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이었다. 명숙이 내게 줬던 지옥을 이제 그녀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도로를 달렸다. 30년의 세월을 청산하는 이 여정의 끝이 머지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리고 비단 옷 대신 걸친 낡은 수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유리벽에 달라붙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자기야,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족까지 다 죽이겠대.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응.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밀착시켰다. 명숙이 훔쳐간 내 원금 5억 8천만 원과 그녀가 박사모를 속여 모았던 은닉. 자산까지 모두 내 채권 회사로 귀속되었다는 최종 환수 확인서였다. 명숙의 눈동자가 서류의 숫자를 따라 빠르게 구르다 멈췄다. 30년 우정의 가격치고는 나쁘지 않네. 내가 공들여 쌓은 그 가짜 인생,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다 회수했어. 명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참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1년 전 그녀가 내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던 날 느꼈던 그 지옥 같은 갈증이 이제야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갈게. 남은 인생은 거기서 내가 지은 죄들 곱씹으면서 살아. 아, 사채업자들은 내가 잘 타일러 놨어. 법대로 이자까지 다 받아내라고. 명숙의 비명이 접견실 복도 끝까지 따라붙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30년의 과거를 완벽하게 폐쇄하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혔다. 나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내 통장에 찍힌 6억 2천만 원. 원금에 위로금까지 더해진 숫자였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내가 명숙에게 뺏겼던 30년의 시간이었고 무너졌던 내 존엄의 복구 비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예, 예약했던 그 호수 계약하겠습니다. 잔금은 오늘 바로 입금하죠. 전화를 끊고 광장을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스쳐 지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얼굴에서 친절을 찾으려 애썼겠지만 이제는 안다. 인간의 얼굴 뒤에는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가 된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지팡이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명숙이 남긴 마지막 흔적인 장아찌통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속은 후련했다.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처럼 내 인생도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고도 잠이 올 것 같았다. 복수는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차갑게 식은 얼음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일이었다. 나는 그 송곳을 명숙의 심장에 박아 넣었고 이제야 온전한 나의 밤을 되찾았다. 명숙아, 잘 가라. 우리의 우정은 오늘로 완벽하게 장례를 마쳤다.